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들이 어떻게 빨리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소됨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로보택시 차량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증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7월 2일이면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7월 말에 나올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실적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실적의 하락 부분들을 얼마나 로보택시가 상쇄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기술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 엔비디아 그런 종류일 텐데요. 그런 분야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저희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저희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송정길 TV에서는 저를 처음 뵙는 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꾸준히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주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는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투자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공직에서도 잠시 있었고, 지금 AI 관련된 블루닷 AI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같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6월 12일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하고 오늘 또 심지어 서비스를 시행했잖아요. 네, 6월 22일이죠. 발표 내용 그리고 시행되는 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일 월요일에 시행되고 있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미국에 관련된 전쟁 때문에 많이 덮여서 있지만 대단히 역사적인 지금 이벤트가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 현재 가 있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그곳에 가 있으면서 직접 탑승하는 라이브 영상이라든지 끝나고 즉흥적인 또 토론회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탑승을 할 수 있는데, 이 초대받았던 사람에겐 테슬라에게 우호적이었던 테슬라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로 더 동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기자들이 초대받지 못한 기자들은 이러한 초대받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나머지 한 자리 자기랑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방송사들도 지금 현재 동행을 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지금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가격이 원래는 마일당 또는 킬로미터당 정해져요. 우리도 택시를 타면 여러분 기본 요금이 있고 간 거리마다 이제 요금이 측정되는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모든 거리랑 상관없이 4.2달러 정도면 매우 저렴하게 탈 수가 있고요. 이 4.2달러라는 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고 테스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한 건데요. 이렇게 계속 유지될지, 앞으로 이제 거리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텐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보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직까지 테슬라의 이러한 레이더와 라이더 없는 택시를 타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직은 절대 다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이나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보택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 미국 여론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단기간에 해소되느냐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언론들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또 일론 머스크에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또 의견이 바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물론 아직은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타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한된 초대받은 사람에게 지금 제한된 차량이 지금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8월, 9월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점차 시간이 걸리겠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들이 어떻게 빨리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소됨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로보택시 차량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증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또 다음 주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거의 가까워져 있을 텐데 7월 2일이죠. 7월 2일이면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연 그때 얼마나 출렁일지, 과연 로보택시에 대한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7월 말에 나오를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실적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실적의 하락 부분들을 얼마나 로보택시가 상쇄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현지에서 로보택시 인프라나 규제 상황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단일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연방 정부가 추구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 교통부 장관이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도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규제들이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의 어떠한 진화를 막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마다 그래서 또 연방 정부가 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또 바꾸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이러한 교통에 대한 통제 권한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사실상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연방 고속도로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규제 기관이 이제 연방 정부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다 규제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심사하면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심사하고 있자 해서 뭐 몇 개월이 걸리던 것을 가능하면 한 번에 대단히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마련했던 것은 테슬라가 수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도 허가하겠다. 지금까지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웨이모라고 하고 있는 구글, 물론 오스틴에서는 우버를 통해서만 제공되지만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독립 앱으로도 웨이모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핸들과 페달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핸들과 페달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 규제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 확정된다라면 이제는 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규제가 바뀌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서 조금은 완화된 샌프란시스코하고 지금 LA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신청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허가가 언제 떨어질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떨어진다라면 올해 안에 아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도 로보택시가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자동차 이 공유 서비스 또는 자동차 호출 서비스라고 하는 우버하고 리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우버가 원래 75%, 그다음에 리프트가 25%의 시장 점유율을 샌프란시스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버가 55%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웨이모가 무려 시장 점유율 25%까지 성장하게 되고 리프트가 5%를 뺏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지만 오히려 오스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보수적이라서 아직 우버를 통해서 탈 수 있는 웨이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게 지금 형성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지금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똑같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공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략될 쯤 되면은 미국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올 가을 미국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이것들이 주정부에서 일부 통과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 전역에서 굳이 할 필요 없죠. 크게 볼 때 4개 주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그 다음에 뉴욕이죠. 근데 뉴욕은 웨이모도 못 들어가고 있고 웨이모도 지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주는 아예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뉴욕시티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되게 넘어야 될 산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상징적이죠. 뉴욕에서 된다는 것은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이 모든 대도시에서 다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뉴욕은 아마 2026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뉴욕시에서 또는 뉴욕주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로보택시라고 있는 것은 각 정부나 주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랑 주정부, 도시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는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율주행 운행 완성도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네. 인간보다 안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 기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보다 안전하다, 즉 인간은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100배 더 안전한, 1000배 더 안전한 이런 식으로 진화시키겠다. 즉 지금은 1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정도 지났는데요. 상업 운행을 한지 이러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대형 사고가 지금 2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 10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1000만 건에서 20건 정도의 사건이라고 본다라면 인간 평균 사건 비율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웨이모까지만 가준다고 한다라면 저는 훨씬 더 안전한 차량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물론 지금 웨이모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레이더와 라이다라는 즉 약 40여 개의 센서를 갖고 있는 것이 웨이모의 어떤 특성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단 8개의 카메라만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센서 규모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보여줘야 될 어떤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한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무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만 도로에 있다는 모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거든요.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기술 만족도가 95%, 98% 정도가 가서 만약 100%가 무사고를 한다라면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시내에서 주행하는 것,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와 AI로 이제 시총 2조 달러가 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큰 도전 과제 뭐가 될까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차량을 판매해서 돈을 벌어왔던 회사고, 거기에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켰던 부분이 에너지 저장 장치고,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충전 서비스하고 보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것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좀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만으로는 2조 달러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이폰만 팔아서 애플이 주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연결되고 앱스토어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서 로보택시 부분에서의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A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RR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만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로보택시의 매출 자체가 테슬라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and Robotics 컴퍼니로 전환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로보택시의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즉 얼마나 빠른 도시로, 많은 도시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확대되는가에 따라서 로보택시의 매출이 미국에서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주 타기 시작한다라면 그만큼 여론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이 유럽이나 중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통적인 OEM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저는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보택시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차량 소유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한 축, 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차량을 택시 운전으로 로봇 택시로 전환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차를 돈을 벌어오는 이러한 시대로 진입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또한 진행될 때, 즉 이미 2017년 이후에 인류의 그 차량 대수는 전고점을 흔히 말해서 차량 전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량 대수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로봇택시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 또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얼마나 로봇택시로 내놓느냐 뭐 일부에서는 내 차가 더럽혀지는 게 싫다. 물론 자동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점점 차료 예를 들자면 차를 사셨는데 할부금융보다 할부로 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차를 사고 내가 쓰고 싶을 땐 쓰고 네. 안 쓸 때는 돈 벌어와서 할부를 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차량을 공짜로 탄다는 거랑 소유한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번 돈으로 충분히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할부를 낼 수 있고 자동차세를 낼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라면, 그런데 가끔은 제가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는 제 차를 탈 수 있다라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2026년 정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올해 5,000대 정도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죠.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히토류가 부족할 경우에 5,000대 생산이 차질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미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5,000대가 올해 안에 만들어지고 실제로 빠른 속도로 이들이 인간의 행동을 학습해 나가는 모습들을 구현해낸다라면 여기에서도 모멘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확산되는 것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장벽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노동하는데 대단히 위험할 때 로봇이 먼저 투입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낮아지면서 이 규제가 풀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과정들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휴머노이드의 속도가 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자율주행과 같은 속도로 저는 2027년, 2028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2조 달러 가치는 저는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현재 테슬라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멀티플은 거의 다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멀티플이라는 것은 실적의 증가에 따라서 또 증가할 수가 있죠. 사실은 자동차 차량 회사로서는 PR이라든지 138배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PR이 지금 138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7이나 8이에요. 네. 뭐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으로는 138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즉 자율주행에 대한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ARR 매출이 로봇 택시에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년 정도 저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규제가 풀려야 되니까요. 내 차를 로봇 택시로 쓸 수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규제 풀리긴 더 어려울 거고요. 과거에 타다 금지법의 교훈을 우리가 봐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라도 이것이 작동하게 된다면 주가는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있어야 우리가 2조 달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이나 2028년 정도, 빠르면 2027년, 저는 평균적으로 2028년 정도가 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2조 달러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 가치라는 건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관점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뭐 지금 금융기관에 따라서 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블룸버그에서 자세히 분석했던 것처럼 각종 기관에 따라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 120달러로 보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전혀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자동차 60달러, 에너지 부분 60달러 이 정도만 해도 잘 봐주는 이러한 투자 기간이 있고요. 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100달러 미만에서 지금 400달러까지 지금 대단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뭐 평균으로 내자라면 뭐 한 250달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1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적정가를 평균으로 보면 250달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55달러 전후로 내려가면 여러분 더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적정가를 넘어설 거니까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의 매수의 지점을 $250 전후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근데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원래는 가장 최측근이었다가 요즘에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테슬라의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개인이 CEO가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2명 인류 역사상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한 명이 워렌 버핏이고 이제 은퇴했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에 이렇게 큰 변동을 주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참여라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정책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져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저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2차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정고점을 찍었던 작년 11월과 12월 이때 일어났던 $400 넘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완전한 이 정치적 기대치에 의해서 형성됐던 거고 제가 여기 송정길 TV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나친 멀티플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해줬고 댓글에서 욕 많이 먹었죠 제가. 안 빠질 거다. 너나 뭐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 빠졌잖아요. 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 미래 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가장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자인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부분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정치는 이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 3가 나올 때 본인이 프로덕션 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공장 바닥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델 3를 출시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쳐진다라면 테슬라의 미래는 좀 밝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X.AI에서 만들고 있는 그록 이것이 이번에 벌써 테슬라 차량에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결합이 되죠. 물리 AI라고 할 수 있는 월드 모델도 결합이 되고 또 LLM 거대 언어 모델 즉 XAI가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는 LLM도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FSD 모델에 들어갔던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모션 프리딕션 어떤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AI에 결합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의 중요한 휴머노이드에도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XAI도 같이 연결돼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도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은 도조 슈퍼컴퓨터의 운영 능력이 X.AI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것 이런 물리적인 기술적인 기술들이 테슬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터 기술도 마찬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들 즉 저궤도 위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차량과 연결되면서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커넥티드 카의 시대를 열게 되면서 자율주행의 퍼포먼스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 외곽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어떠한 이동의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의 기업 테슬라와 X.AI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구글이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AI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우선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글의 실적으로 볼 때는 전체 광고가 예를 들면 구글의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 정도가 클라우드 서비스, 즉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AI 모델들 정말 구글 딥마인드가 큰 역할을 하면서 기술 부분에서 지금 뒤처졌던 부분, 오픈 AI 뒤처졌던 부분을 특히 이번 올해 있었던 5월달에 있었던 구글 I/O에서 뒤처진 부분을 다 만회하면서 역시 구글이라는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구글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구글의 평가 가격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부의 또 주장으로 존재하는 거고, 일부의 주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구글은 대단히 위험한 과정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작을 했죠. AI 모드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AI 모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검색을 하셨던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글에서도 구글닷컴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검색 광고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 앱을 쓰시면 구글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이스로 많이 물어보시고 영상 카메라로 비치면서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답할 때 검색 광고를 어디다 위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구글은 이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즉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잠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매출이 구글 검색 광고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AI 모드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혁신 능력이 있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혁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당장 이것이 이번 2분기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3분기나 4분기 그리고 특히 내년에 드러날 거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있어서 정말 전통적인 검색 광고가 줄어드는 것만큼 새로운 AI 검색에서 광고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도 AWS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도 성장할 거라는 건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25%를 차지했던 부분이 성장하는 거고요. 75%를 차지했던 부분이 축소가 된다라면 구글에겐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알파벳이죠. 모회사인 주가는 이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티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저평가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주로서 매그니피션스 7으로서 충분히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부분에서는 구글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원히 구글은 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글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조정을 하는데 2-3년은 소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광고에서의 어떤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검색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자면은 요즘 여러분 AI 쇼핑이라는 것들을 지금 구글에서도 시작을 했죠. 바이폼이라고 해서 제가 구글에게 시킬 수 있어요. 나 대신 쿠팡 가서 뭐 주문해줘. 나 대신 나이키 가서 뭐 신발 하나 러닝화 내 치수 너가 아니까 주문해줘. 그럼 AI에게 시키면 AI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Buy for me,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러한 AI 쇼핑 에이전트도 지금 구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구글이 커머스 시장에 필요하다라면 진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즉 검색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낸다라면 저는 구글의 주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만, 그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장에서 대단히 의심에 찬 눈으로 계속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그 주가가 물론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특히 예를 들면 2분기 실적에서는 전 대단히 놀라운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에는 구글이 대단히 고평가를, 저는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 모든 걸 제외하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제외한다라면 충분히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AI 모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도 아시아도 시작이 될 거고 2026년 중반기 정도 들어서는 유럽에서도 시작할 전망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늦게 시작할 거고요. 왜냐하면 2024년 구글에서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AI 개요라는 먼저 지식인처럼 답변을 해주고 전통적인 링크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작년에 이미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한국에서는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올해 4월에서나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유럽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규제법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유럽 시장은 늦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색 광고 시장이 주는 충격 또한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그 다음에는 유럽 시장으로 확대될 텐데, 아직 이렇게 보면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죠. 미니멈. 이 1년 동안 구글이 새로운 매출 구조를 어디서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성공한다라면 구글의 미래는, 그 오래된 이제 30년이 다 된 구글 또한 사실 오래된 기업이 있죠. 벌써 구글의 역사가 새롭게 AI에 의해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구글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년 동안 구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구글이 새로운 수익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구글이 I/O 2025에서 또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그 발표가 AI 모드입니다. AI 모드죠. 네. 그러니까 AI 모드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검색 시장을 버리고 새로운 AI 검색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발표였던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월드 와이드 웹의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월드 와이드 웹은 뭡니까? 링크를 타고 다른 사이트로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검색이라는 것은 그것의 첫 번째 게이트웨이, 관문이었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서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를 가서 보셨던 건데, 이제는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면 AI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요. 굳이 출처도 나와 있잖아요.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뭐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전체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 어쩌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젊은 지금의 어린 세대가 10대가 또는 지금 막 태어난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검색이란 단어는 뭐예요? 검색이 뭐예요? AI에게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주는 것을 굳이 검색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검색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정말 점에 불과한 약 30년 정도 작동했었던 인터넷의 작동 방식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 직군을 쓸 거예요. 기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또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검색을 분명히 100년 후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분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체 인구의 99%는 전통적인 검색이란 용어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필요 없게 이것을 느끼면서 AI와 대화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어떤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어떠한 인터넷의 변화, 월드 와이드 웹의 변화의 시작점이 2025년 5월 20일 날 있었던 구글의 I/O 202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올해 구글의 행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글이 또 여타 다른 메타나 MS 같은 기업들보다 덜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우선 언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노트북 LM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썼으니까 흔히 말하는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스가 있어서 계속 쓰시겠지만, 저는 요즘 챗GPT는 유료로 쓰고 있고 제미나이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요. 제미나이하고 챗GPT 쓰는 빈도가 거의 같다 할 정도로 제미나이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하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높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번에 또 BO3도 공개하면서 동영상에 예를 들면 소리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동영상에 소리가 들어가는 건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법칙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소리를 결합시키려면요, 이 3차원 세계의 물리 법칙을 AI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큰 얼음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가판에 떨어지면서 배에서 깨지면서 저에게 다가와요. 카메라는 저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기서부터 깨졌을 때의 소리,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큰 덩어리를 깨지겠죠. 오면서 조금 더 얼음이 잘게 깨지겠죠. 이때 소리의 크기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변화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왔을 때의 소리라든지 비가 얼마나 비가 오는 분량에 따라서
빗소리가 얼마나 강도가 변할 것인지, 그리고 비가 떨어지는 바닥의 재질이 흙이냐 땅이냐 또는 콘크리트냐 또는 마룻바닥이냐 플라스틱이냐 세냐에 따라서 그 소리와 그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만 소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리 세계가 작동하는 법칙을 AI가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언어가 작동해서 다음 언어를 추론하는, 즉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이었더라면 이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구글의 AI 기술이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 지금까지는 무성 동영상, 즉 소리가 없는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리가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기차가 멀리서 다가올 때 그 소리의 크기와 제 옆을 지나가면서 다시 멀어질 때 이 소리 크기를 모두가 반영한다는 것은 물리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AI가 갖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이 보여줬던 기술의 성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구글의 언어 모델이 가장 정교한가요? 사실 언어 모델보다는 구글이 AI 2호를 발표한 이틀 후에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4.0을 발표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모델만으로 볼 때는 구글이 무조건 넘버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글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있고 곧 챗GPT도 5.0을 발표할 거로 예고되고 있고, 그리고 익스.AI의 그록도 지금 3.0이 2월달에 발표됐었는데 3.5가 곧 나올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또는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훌륭한 서비스들이 요즘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만으로는 구글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는 하사비스의 역량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언어 모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의 메모리, 기억력을 만드는 부분에도 구글은 대단히 앞서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 멀티모달리티를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앞서 있고, 구글이 월드 모델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BO3를 영상에 소리를 결합하는 것처럼 구글은 월드 모델을 가지고서 지금 테슬라하고 똑같이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애트로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폴로죠, 이 로봇 이름이 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하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다양한 AI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이 또 다양한 사업들을 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박사님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무슨 분야일까요? 저는 지금 그 구글 제미나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 퍼포먼스 부분에서 챗GPT와 동일한 수준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은 구글은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하죠. 구글 지메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구글 검색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의 상품을 통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른 속도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도 마찬가지고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챗GPT는 지금 SNS 서비스를 올해 말에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SNS 서비스에도 들어올 거고요. SNS 서비스를 들어온다는 건 DM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도 들어와서 카카오톡을 공격하는 이러한 양상까지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강력한 구글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BO3는 소리 나오는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만들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분들에겐 유료로 많은 돈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0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300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내면서 유료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전문가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남녀노소가 쓸 수 있는 것은 제미나이가 얼마나 남녀노소에게 확도될 것인가. 저희 어머니도 예를 들자면 지브리 이 프로필 때문에 챗GPT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도 가입하는 것처럼 지금 챗GPT 같은 경우 한국에 벌써 1,8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제미나이가 대중화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 제미나이가 구글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략은 메타나 오픈 AI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지금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새로운 폼팩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바이스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레이방하고 같이 하면서 AI 글래스라고 하는 AI 안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AI 안경은 과거처럼 믹스드 리얼리티라 해서 MX다 AR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냥 인공지능 안경이라고 쉽게 우리가 스마트워치처럼 하나 착용하는 거죠. 근데 기본 연산은 스마트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에서 진행하고 추가적인 연산을 갖다가 안경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배터리라든지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AI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걸 통해서도 예를 들자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번에도 보여줬었죠.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실시간 통역이 됐죠. 이걸 AI 안경에다 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어 장벽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폼팩터가 구글은 나아가고 있고 이거는 메타도 지금 나아가고 있으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 이것을 젠틀몬스터하고 같이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아이브라는 그 애플과 아이폰과 스마트워치를 처음에 디자인했던 존 아이브를 지금 영입을 했죠. 저는 곧 나올 포맷으로는 오픈 AI에서 스마트워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나오면 스마트폰과 결합이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에도 의무적으로 다른 스마트폰을 연결시켜 줘야만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법적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연산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면서 스마트워치를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챗GPT 스마트워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에어팟 같은 경우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과 스마트워치를 오픈 AI에서 만들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챗GPT랑 대화하고 챗GPT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시대로도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안경 특히 실패하는 것이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거죠. 이런 걸 끼고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관광 갈 때나 여행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스마트워치나 안경이나 에어팟 같은 스마트 이어폰 중심으로 해서 AI가 우리의 이러한 도구들의 내재화되는 이러한 기능들로서 진화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구글의 주가 상승을 막는 리스크 요인이 뭐가 될까요? 구글의 주가를 막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미국에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당장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구글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데 일부 동의해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구글이 2분기 대단히 좋은 실적을 저는 낼 거라고 보고 있고 3, 4분기에 대한 좋은 가이던스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주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장기적인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불안정성, 불투명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검색 광고를 기반한 그 엔진을 탈출하면은 이제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제, 즉 물론 여기 AI 검색에도 구글은 검색 상품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업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흔히 말해서 구매 전환율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구매 전환율이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실망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문제는. 네, 엔비디아가 연일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러한 성장세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전은 큽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죠. 미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했던 중국 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ASIC 반도체들의 어떠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에게 적이 될 거고 또 물론 AMD라든지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의 어떤 공세들 속에서 엔비디아가 지금의 자리를 얼마만큼 수성해낼 수 있을까도 엔비디아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지금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이제 막 시작됐다 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4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4대 기업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이 2024년 작년에 AI 관련된 투자 금액이 2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3천억 달러예요. 자, 이걸 다 합치면 5천억 달러잖아요. 근데 뭐 스타게이트 막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시작할 때 막 5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다니. 근데 이미 빅테크들은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울산에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줬는데 여기에 GPU가 몇 개가 들어가면은 6만 개가 들어간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X.AI는 그룹을 만들 때 20만 개의 GPU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블랙에를 10만 개를 더 주문해 놓은 상태죠. 이러한 큰 기업들도 AI 매출이 GPU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한국도 지금 이 6만 개도 정말 어렵게 구한 거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왜 한국도 10만 개, 20만 개를 안 사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빠지고 있는 GPU에 대한 수요를 다른 나라에서 채워줄 만큼 충분히 채워줄 만큼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지 이제는 꺾이는 즉 전통적인 주기를 타면서 반도체의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뭐 하락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당분간 최소한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은 AI 칩은 계속해서 수요는 상승 국면을 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승 국면 속에서 중국의 매출 하락분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메꿔내는 바에 문제가 있고요. 낼 수 있는가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MD라든지 인텔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되죠. 엔비디아는 GPU 자체를 잘 만들기 때문에도 매출이 좋은 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쿠다라는 거죠. 쿠다 생태계에 뭐 수백만 명의 지금 개발자들이 이용하면서 쿠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GPU를 병렬로 연결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문제죠. 20만 개를 연결할 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쿠다죠. 이 쿠다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는가, 빨리 연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결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너무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쓰게 하려면은 이건 어렵고 배워야 되고 오래 걸리고 즉 지금은 속도전이고 여러분 속도전으로 얼마나 빨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건설함이 이것을 GPU를 작동시켜서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뤄낼 것인가에 중요한데 여기에서 쿠다를 갖고 있는 개발자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연결하고 병렬 컴퓨터의 이러한 GPU의 퍼포먼스를 빠른 속도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대단히 오래 걸리게 되면 이건 시간 낭비는 거의 자본의 낭비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쿠다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AMD가 어렵게 넓혀가고 있고 저는 AMD도 성장할 거라고 봐요. 워낙 AI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요. 그러면 궁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AMD라도 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MD의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쿠다를 경쟁하기는 어렵다. 물론 AMD에도 쿠다와 유사한 것이 있지만 워낙 생태계 부분에서 쿠다가 막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엔비디아의 해자는 사실은 GPU라기보다는 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브로드컴도 저는 마블 테크놀로지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토르 칩이라고 해서 이거는 엔비디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대단히 고성능 AI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명칭하다가 이제는 AI 3, AI 4라고 지금 명칭하고 있고 AI 5도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토르 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테슬라가 설계한 거죠.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M1 칩 50개, 뭐 40개에서 50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산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토르 칩 시장이 클 텐데요. 이거는 주로 NPU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로 추론 중심의 칩이기 때문에 NPU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여기에 척화된 마블 테크놀로지도 시장이 커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을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다 뭐 TPU라든지 자체 칩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의 쿼터는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절대량이 늘어나면서 이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의 어떤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믹스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로 엔비디아 칩은 이제 우리 필요 없어. TPU로만 다 갈래. 그래서 브로드컴에서 설계한 걸로만 우리 TSMC가 다 생산은 똑같이 TSMC가 하지만 이걸로 다 대체할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칩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히 커스터마이징을 쿠다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추론칩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면 이 ASIC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는 매우 엔비디아보다 효과적입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 그러니까 발열도 적게 되고 연산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거는 특수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특수 기술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럼 그 변하는 상황마다 다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칩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변하는 상황마다 쿠다를 통해서 세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질리언스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칩들이 대단히 일반 칩들이 범용 칩들이 좋기 때문에 범용 칩의 비율도 어느 정도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 범용 칩은 근데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볼 때나 에너지 효율적으로 볼 때는 이 A식 반도체 칩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겠죠 경제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투트랙으로 데이터 센터가 발전이 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망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과거처럼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2배가 뛰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꾸준하게 지금 AI 경제를 하드 캐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컨슈머 AI라고 할 수 있는 AI 대중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챗GPT를 1,800만 명이 쓴다고 해서 돈 10원도 못 벌고 돈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오픈 AI 샘 알트만 CEO는 좀 제발 좀 그때 끝나고 나서 땡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말 더 하게 되니까 GPU를 더 쓰니까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땡큐를 좀 하지 말라는 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값을 생각하면은 탄소 중립을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공짜로 쓰는 김에 미국 서비스 쓰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땡큐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픈 AI 아직 상장도 안 했으니까. 그만큼 AI 부분에서 컨슈머 부분은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곧 벌겠죠.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무료로 쓰지만 메타하고 구글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오픈 AI가 2026년에는 이 무료 사용자로부터 광고를 팔던 또는 광고 반드시 들어올 거라 봅니다. 챗GPT의 광고 이제 곧 들어올 거고요. 무료로 쓰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쇼핑해서 커미션 받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막대한 돈을 벌기 전까지는 지금 AI 경제 내에서 돈 버는 건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강력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요성은 앞으로 2, 3년간 저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윤 갖고 싶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브로드컴 있으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아니죠. 많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 곳에 한 주씩이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안전 자산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받쳐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도 하드캐리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믹스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 믹스할 때 무조건 2배 되고 3배 되는 떡상 되고 이런 것만 투자하시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한 개인 투자자들 5개에서 6개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종목이라고 우리가 제안해서 저도 여기 동의해요. 대여섯 개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그 기업들 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한다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엔비디아나 또는 브로드컴을 가져가는 것은 포트폴리오 믹스에서 대단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요? 성장성을 보면 브로드컴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끝까지 변동성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지 여러분 구매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두 기업 모두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는데 지금 약간 과열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과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AGI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저는 일반 인공지능이 올 거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CEO가. 그러면 훌륭한 인재들이 모입니다. 저 사람과 같이 AGI를 만들 거야. 오픈 AI 잊을만 하면은 AGI 얘기하고 앤스로픽 CEO도 잊을만 하면 AGI 얘기해요. 근데 요즘 메타가 요즘 인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메타의 훌륭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픈 AI나 다른 것으로. 왜요? 자꾸 거기에서 AI를 총괄하고 있는 리쿤 같은 경우에는 AGI는 오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AI 친구 서비스 할 거야. 막 CEO는. 나 근데 뭐 친구 서비스도 좋아요. 돈 많이 법니다. AI 컴파니언, AI 프렌드 시장. 근데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뭔가 AGI 하고 싶어.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하려면 버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한국도 저는 소버린 AI 뭐 주권 AI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생각하기엔 필요도 할 수 있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해외에 있는 인재가 국가를 위해서 그래 내 한번 바치자 그러면서 오지. 거기 연봉 여러분 석사 과정만 나와도 1 밀리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억이 넘어요. 13억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3억이에요. 그럼 오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안 오죠. 혹시 거기 그러니까 한국 내가 갈게 하고 미국으로 이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더라도 애국은 딴 사람이 하고 너는 거기 있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애국하겠다는 마음, 뭔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자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덤블링 하잖아요. 계속 덤블링 하는 게 왜 덤블링 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데는 덤블링 안 해도 돼요. 왜 로봇이 자꾸 덤블링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막 격투기를 합니까? 중국의 로봇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부채춤 치고 맞아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뽕을 주는 거예요. 버블을.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덤블링 하느냐? 투자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뭐 처음에 구글이 샀다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샀다가 그다음에 현대가 사니까 주인이 바뀔 때마다 덤블링을 계속하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잘났어. 근데 이게 조금 거품이라도 네. 저거까지 할 수 있어? 마음에 들어. 마라톤도 안 해. 마라톤이 무슨 필요가 해요. 그쵸. 로봇이 격투기를 하면 못하게 해야죠. 사람을 때리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격투기까지 하네? 뭐 쿵푸 하네? 네. 뭔가 이러한 보여주기식이 때로는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한데 지금 메타랑 애플이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AI의 한계는 여기에 있어. 애플도 지금 계속 논문 발표하는 것, LLM은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게 시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똑똑한 시리는 몇 년 더 걸릴 거야. 그러면 애플에 있는 연구자들은 우리는 AGI 못하는 거야? 나는 오픈 AI에 가면 샘 알트만이 그랬어. 우리는 AGI를 하게 돼서 이것이 인류사에 기여할 거래. 나는 차라리 거기 가서 연구할래. 메타 안 돼요? AGI는 말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이에요? 라고 지금 거기 있는 AI 총괄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거기 안 있을래요. 저는 사기를 해도 좋아요. 그래도 AGI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전 자율주행 해보고 싶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인간의 노동 빨리 대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율주행돼서 인간이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 크게 다치셔서 다리를 잃으셨거든요. 이런 사회는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힘드신데 로봇 한 대 사드려서 차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로봇 하나 빨리 만들고 싶어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요. 여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맥락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AI 반도체 산업을 이끌 차세대 기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컨슈머 시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봤겠어요. 틱톡과 유튜브가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그쵸. 넷플릭스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하고 여러분 돈 붙이는 것이 또는 은행 거래라든지 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엠빵하는 거라든지 이렇게까지 쉬웠던 적이 인류가 언제 있었어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것 그만큼 편하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것이 소비 시장이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모바일 경제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 모바일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에 바꿔야 될 것은 일자리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디어 소비가 쉬워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고 친구 서비스가 있어서 외로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 줄 수 있고 변호사 법률 지식이 필요한데 바로 알려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너 쫄지 마 지금 저쪽에서 사기치는 거야 법률 지식 저한테 바로바로 알려주고 네. 저의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주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분쟁에서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할 일 없고 네. 회사에서 저 부당 고용해가지고 막 뭐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수긍해야지 하려고 하는데 저 AI가 저기 서류는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막 회사하고 싸워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의 일상 그리고 쇼핑할 때도 도와주고 그래서 요즘 남성들이 나이스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스하지 않은 남성은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 않다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고 나는 무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다 변명이에요. 그냥 게으른 거죠. AI에게 물어보면 여자친구한테 선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자친구가 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상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또 어떤 날에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또 주말에는 무슨 계획을 해야 될지 여자친구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AI가 다 알려주잖아요. 네. 이거 안 한다는 거는 무능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AI가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까지도 해주고 네. 이러한 컨슈머 시장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가 있죠. 또 B2B 시장에서는 요즘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입 코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잖아요.
이것의 기업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지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죠. 자율주행하는 시장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들, 정말 거대한 시장들이죠.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AI와 결합되면서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AI 밀리터리에서 국방에도 지금 AI들이 막 쓰이고 있는 것. 이러면서 AI가 곳곳에서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B2B 시장에서의 엄청난 재편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거대한 변화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제 전체에서 AI가 변화의 어떤 물꼬를 지금 트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해지겠죠. 그럼 당연하게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겠죠.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테슬라, 엔비디아가 유망한 종목이 아니라 저희 미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박사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AI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것, 따지고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같은 거죠.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던 고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데 진짜 많은 돈은 이 고속도로 위에 달릴 자동차겠구나. 그래서 만든 회사가 현대자동차라는 썰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전력은 이 고속도로와 같은 거죠. 그리고 궁극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우리 일상을 바꿀 것이고요. 이것이 자율주행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이동과 교통을 혁명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우리의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게 될 거고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단순하게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는 여기서 많이 말씀을 제가 많이 못 드리지만 계속 이 AI가 어떻게 경제와 산업을 바꿀 것인지를 보시면서 어느 산업이, 어느 섹터가, 어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성장의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정길 TV 채널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정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인터뷰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